새벽 5시,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비실입니다. 오늘도 최동욱 씨는 어김없이 출근했습니다. 72살. 이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일을 해야 합니다. 동욱 씨가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코끝을 스칩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정확히 5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제복으로 갈아입고 순찰 기록부를 펼칩니다. 20년째 반복해온 일상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순찰을 시작합니다. 한여름이지만 새벽 공기는 제법 시원합니다. 동욱 씨는 각궁의 비상구를 확인하고 주차장의 차량들을 살핍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진지합니다. 이 일이 그에게는 생계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오전 8시, 첫 번째 순찰을 마친 동욱 씨는 경비실로 돌아와 잠시 쉽니다. 하지만 진짜 휴식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매일 아침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경비실을 나서 차를 몰고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순천 외곽의 한 요양원입니다. 이곳에는 동욱 씨의 아내 순자 씨가 있습니다.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 이곳에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들러 아내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의 일과입니다. 요양원 2층 204호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던 순자 씨가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남편을 알아보는 눈빛은 아닙니다. 동욱 씨는 익숙한 듯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이 겹쳐집니다. 동욱 씨는 조용히 오늘 날씨 이야기를 건네고 점심 식사는 잘했는지 물어봅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순자 씨는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입니다. 동욱 씨는 가방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약과를 꺼내 테이블에 놓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냅니다. 이번 달 요양비 200만 원입니다. 복도로 나와 원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원장은 반갑게 맞이하지만 곧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냅니다. 다음 달부터 요양비가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인건비 인상으로 어쩔 수 없이 220만 원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동욱 씨의 얼굴이 순간 굳습니다. 2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알겠다고,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동욱 씨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차에 올라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핸들을 꽉 쥔 채 깊은 한숨만 내쉽니다. 매달 220만 원. 경비원 월급으로는 빠듯한 금액입니다.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경비실로 돌아온 동욱 씨를 동료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김상만 씨, 68살. 이 아파트에서 15년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박철수 씨와 이순호 씨도 앉아 있습니다. 모두 60 중후반의 나이입니다. 4명은 둥글게 모여 앉아 각자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냅니다. 화려하지 않은 반찬들이지만 함께 나눠 먹으면 그만입니다. 한참을 먹던 상만 씨가 말문을 엽니다. 요즘 국민연금만으로는 정말 못 살겠다고.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라고 한숨을 쉽니다.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생각만 해도 막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동욱 씨는 묵묵히 밥만 먹습니다. 요양비가 오른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동료들도 각자 사정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쯤 경비실 문이 열립니다. 303동에 사는 한민재 씨입니다. 38살의 그는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다닙니다. 손에는 커피와 빵이 든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오후에 출출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다며 경비원들에게 건넵니다. 민재 씨는 3년 전 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처음부터 경비실 어르신들에게 친절했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은 그를 좋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민재 씨가 경비실 의자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요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 국민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으신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상만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그저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게 고작이라고 말합니다. 민재 씨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냅니다. 한민재, 재무설계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명함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부드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자신이 재무설계 일을 하는데 요즘 경비원분들을 위한 특별 우대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보다 수익률도 좋고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동욱 씨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무슨 투자가 필요하냐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민재 씨는 손을 저으며 설명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저축이라고. 매달 조금씩만 넣으면 나중에 목돈이 되는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부담 없으시면 한번 설명이라도 들어보시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명함만 남겨두고 일어섭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달라는 말을 남기고 경비실을 나섭니다. 그가 나간 후 상만 씨가 명함을 집어듭니다. 요즘 이런 거 많이 사기라던데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동료는 그래도 민재 씨는 좋은 사람 아니냐며 늘 친절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합니다. 상만 씨도 그렇긴 하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욱 씨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220만 원이라는 숫자만 맴돕니다. 어떻게든 돈을 더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저녁 8시 집에 돌아온 동욱 씨는 거실 탁자에 앉아 통장을 펼칩니다. 잔액은 840만 원. 여기서 다음 달 요양비 220만 원을 내면 620만 원이 남습니다. 생활비, 공과금, 식비를 빼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큰아들 지훈입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냐고, 엄마 요양원비는 잘 내도 계시냐고 묻습니다. 동욱 씨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다음 달부터 요양비가 좀 오른다고 20만 원 정도 더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자신이 여유가 있으면 보내드려야 하는데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동욱 씨는 괜찮다고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아빠가 알아서 한다고 말합니다. 지훈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전화를 끊은 동욱 씨는 다시 통장을 내려다봅니다. 아들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쁘다는 걸 압니다. 서울에서 교사 월급으로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빠듯한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때 문득 오후에 받은 명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민재, 재무설계사. 동욱 씨는 명함을 집어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매달 조금씩만 넣으면 나중에 목돈이 된다는 민재 씨의 말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동욱 씨는 명함을 탁자 위에 놓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동욱 씨는 아직 모릅니다. 이 작은 선택이 앞으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작은 명함 한 장이 그의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어떻게 앗아갈지,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아내의 요양비를 감당할 방법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다음 날 오후 동욱 씨는 결심을 합니다. 민재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민재 씨는 반가워하며 오늘 저녁 경비실로 가겠다고 답합니다.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친절함이 느껴집니다. 저녁 6시 민재 씨가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손에는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동욱 씨뿐만 아니라 상만 씨, 철수 씨, 순호 씨도 함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두 궁금한 표정입니다. 민재 씨는 노트북을 펼치고 화면을 경비원들에게 보여줍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노후보장연금형 저축 상품이라는 제목이 화면 가운데 크게 떠 있습니다. 민재 씨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상품은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원금의 150%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70만 원씩 36개월을 넣으면 총 2,520만 원인데 만기 때 3,7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화면에는 그래프와 수익 사례가 빼곡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입자들의 수익 후기라며 몇 가지 사례를 보여줍니다. 은행 정기예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동욱 씨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이면 왜 은행에서 안 하느냐고, 혹시 위험한 건 아니냐고 묻습니다. 민재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안심시킵니다. 이건 특수 금융상품이라 일반 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회사의 상품이며 자신도 부모님께 이 상품을 권해서 가입시켜 드렸다고 합니다. 명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회사 이름과 등록번호까지 확인시켜 줍니다. 상만 씨가 먼저 입을 엽니다. 자신은 해보고 싶다고, 어차피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가 얼마 안 되니 이게 낫겠다고 말합니다. 퇴직금 일부라도 불려야 나중에 생활이 편할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동욱 씨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매달 70만 원이면 부담스럽긴 하지만 3년 후면 아내 요양비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조용히 말합니다. 자신도 해보겠다고, 매달 70만 원씩 넣겠다고 결정합니다. 민재 씨는 환하게 웃으며 좋은 선택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냅니다. 간단한 약관과 신청서입니다. 경비원들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지만 내용이 복잡해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민재 씨는 친절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며 서명란을 가리킵니다. 동욱 씨와 상만 씨가 서명을 합니다. 철수 씨와 순호 씨도 고민하다 결국 함께 가입하기로 합니다. 민재 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매달 25일까지 입금하면 되고 입금 확인 문자와 수익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며칠 후 동욱 씨는 첫 달 저축금 70만 원을 입금합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게 조금 불안하지만 3년 후를 생각하면 참을 만합니다. 입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재 씨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입금 확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현재 수익률 0.8% 발생 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납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동욱 씨는 어김없이 70만 원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매번 민재 씨에게서 정확하게 확인 문자가 옵니다. 수익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욱 씨는 점차 안심하게 됩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민재 씨는 경비실에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찾아옵니다. 늘 고생하신다며 명절 선물이라고 전합니다. 경비원들은 고마워하며 받습니다. 민재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집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동욱 씨는 이미 84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많지 않지만 3년만 채우면 1260만 원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견딥니다. 아내의 요양비를 내고도 조금씩 모아가는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경비실 동료들도 모두 만족스러워합니다. 상만 씨는 매달 80만 원씩 넣고 있고 철수 씨는 60만 원, 순호 씨는 50만 원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민재 씨가 보내주는 수익 현황 문자를 서로 보여주며 뿌듯해합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미화원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경비원들이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며 자신들도 가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민재 씨는 흔쾌히 동의하며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해 줍니다. 결국 관리사무소 직원 2명, 미화원 3명, 다른 동 경비원 3명까지 총 12명이 이 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민재 씨는 여전히 친절하고 성실합니다. 매달 입금 확인 문자를 빠짐없이 보내고 가끔 경비실에 들러 커피를 사오기도 합니다. 1년 반이 지날 무렵 동욱 씨의 저축액은 126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절반을 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아내를 면회 갈 때마다 속으로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그때는 더 좋은 요양원으로 옮겨드릴 수도 있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2년이 지나고 2년 반이 지납니다. 동욱 씨는 이제 168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통장에는 거의 남은 게 없지만 1년만 더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힘을 냅니다. 민재 씨는 여전히 성실하게 문자를 보내고 가끔 경비실에 들러 격려합니다. 어르신, 1년만 더 하시면 목돈 되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민재 씨의 말에 동욱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힘들지만 참아온 보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듭니다. 이제 6개월만 더 채우면 만기입니다. 동욱 씨는 마지막 힘을 냅니다. 통장에 남은 돈을 거의 다 넣어 매달 저축을 이어갑니다. 생활비는 최대한 아껴 쓰고 외식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35개월째가 됩니다. 동욱 씨의 총 저축액은 2,450만 원. 다음 달 마지막 70만 원만 넣으면 2,5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만기 3,7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욱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마지막 달 저축을 준비합니다. 통장에서 70만 원을 인출해 민재 씨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합니다. 총 2,520만 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입니다. 입금을 마치고 동욱 씨는 경비실로 돌아옵니다. 상만 씨와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시기에 만기가 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웃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다고, 이제 곧 목돈을 받는다고 기뻐합니다. 다음 달이면 드디어 받는 거죠? 그럼요. 3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겁니다. 경비실에는 오랜만에 밝은 웃음이 가득합니다. 동욱 씨는 아내에게 줄 새 옷을 사고 아들 가족에게도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불과 며칠 후, 이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3년간 쌓아온 신뢰가 얼마나 허무하게 깨질 수 있는지, 그 달콤했던 약속들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이었다는 것을. 6월 25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만기일입니다. 동욱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깹니다. 3년을 기다린 날입니다. 오늘 민재 씨에게 연락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경비실에 출근한 동욱 씨는 곧바로 민재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다시 걸어봅니다. 이번에는 아예 연결조차 되지 않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반복됩니다. 이상합니다. 민재 씨는 항상 전화를 잘 받았습니다. 특히 저축 관련 문의에는 빠르게 답변해주곤 했습니다. 동욱 씨는 불안한 마음에 문자를 보냅니다. 만기일이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자도 읽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만 씨가 경비실로 들어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자신도 민재 씨에게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철수 씨와 순호 씨도 같은 상황입니다. 4명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불안한 기운이 경비실 안을 감돕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요? 상만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동욱 씨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렵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불안함이 동시에 엄습합니다. 오후 1시,
4명은 결국 303동으로 향합니다. 민재 씨의 집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려 현관문 앞에 섭니다. 동욱 씨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누르고 또 누릅니다. 여전히 조용합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신발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거실 쪽도 어둡고 고요합니다. 상만 씨가 문을 두드립니다. 민재 씨를 크게 부릅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급히 1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갑니다. 소장에게 303동 한민재 씨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 묻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다른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집 2주 전에 이사 나갔어요. 전세였는데 집주인한테 보증금도 못 돌려주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동욱 씨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2주 전에 이사를 나갔다고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없었을까요? 지난주까지도 입금 확인 문자가 왔었는데 말입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4명은 말을 잃습니다. 상만 씨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냅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곧 자동 응답 멘트가 나옵니다. 입력하신 번호는 결번입니다. 결번. 존재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상만 씨는 다시 명함을 뒤집어 봅니다. 회사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마. 동욱 씨는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합니다. 3년간 믿었던 민재 씨는 사기꾼이었습니다. 3년간 매달 넣었던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동욱 씨의 2,520만 원, 상만 씨의 2,880만 원, 철수 씨와 순호 씨의 돈까지. 저녁이 되자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미화원들도 경비실로 모여듭니다. 총 12명의 피해자들입니다.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전화도 안 되고 회사도 없고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한 미화원 아주머니가 주저앉습니다. 65살의 그녀는 퇴직금 4천만 원 전액을 넣었습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내 돈, 내 퇴직금. 어떻게? 아주머니의 울음소리가 경비실을 가득 채웁니다. 다른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힙니다.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자책합니다. 상만 씨가 자신의 머리를 감싸줍니다. 자기가 처음 시작했다며, 자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며 괴로워합니다. 동욱 씨도 말립니다. 자신도 결정한 건데 상만 씨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을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피해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12명이 넣은 돈을 모두 합치니 총 6억 원입니다. 6억 원. 평생 모은 노후 자금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동욱 씨는 경비실을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지만 불을 켤 힘도 없습니다. 어둠 속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2,520만 원. 3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입니다. 요양비를 내느라, 생활비를 아끼느라,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며 모은 돈입니다. 그 돈으로 아내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리려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조금 보태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 잔액은 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다음 달 요양비 220만 원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동욱 씨는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원장은 평소와 다른 동욱 씨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동욱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뗍니다. 다음 달부터 요양비를 못 낼 것 같다고,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어렵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원장은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대기 중이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퇴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암시입니다. 동욱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한다고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합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무척 초라해 보입니다. 오후, 동욱 씨는 송파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받고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사기 사건은 입증이 어렵고 돈을 찾기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가해자를 찾더라도 이미 돈을 다 쓴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동욱 씨는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한다며 고소장을 남기고 경찰서를 나섭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욱 씨는 방 한 구석에 앉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20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전부터 모아온 돈도 있었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단체 채팅방입니다. 모두 같은 심정입니다. 분노와 절망, 자책과 원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동욱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굽니다. 72살.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납니다. 하지만 동욱 씨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3년간 쌓아온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자리에는 깊은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동욱 씨는 경비실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저 벽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요양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큰아들 지훈이 전화를 겁니다. 며칠째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동욱 씨는 괜찮다고만 대답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지훈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평소와 다릅니다. 다음 날, 지훈은 학교에 연차를 내고 순천행 KTX에 오릅니다. 2시간 반을 달려 순천역에 도착합니다. 택시를 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지훈은 깜짝 놀랍니다. 거실은 어둡고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다. 방문을 열자 동욱 씨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습니다. 지훈은 다가가 아버지의 어깨를 흔듭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러세요? 동욱 씨는 천천히 일어나 앉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3년간 저축했던 돈이 모두 사라진 이야기를, 민재 씨가 사기꾼이었다는 이야기를, 2,520만 원을 날렸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지훈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꽉 잡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기꾼이 나쁜 거죠. 우리 함께 해결해봐요. 동욱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평생 돈 한 푼 제대로 모으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라고 자책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엄마를 위해 평생 일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릴게요. 지훈은 서울로 돌아가 아내와 의논합니다. 대출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당장 급한 요양비 3개월, 치 660만 원을 마련합니다. 또한 변호사 친구를 통해 피해자 12명의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경비실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원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 누가 더 많이 넣었다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만 씨가 입을 엽니다. 우리가 서로 등 돌리면 그 사기꾼만 좋은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단합해야 해요.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12명은 다시 뭉칩니다. 미화원 중 한 명이 제안합니다. 이 이야기를 언론에 알려보자고.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욱 씨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니라고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 순천의 한 지역 신문사에 제보가 들어갑니다. 기자가 아파트 단지를 찾아옵니다. 동욱 씨와 피해자들을 인터뷰합니다. 이들의 사연이 기사로 작성됩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옵니다. 순천시 사회복지과에서 연락이 옵니다. 긴급 생계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통보입니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노인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모금을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소액이지만 성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1만 원, 2만 원씩 보내옵니다. 어떤 분은 10만 원을 보내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십시일반의 정신입니다. 동욱 씨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민재 씨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고 계좌 이동 내역을 조사합니다. 그가 사용했던 계좌에서 여러 도박 사이트로 돈이 이동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민재 씨가 부산에서 검거됐다는 소식입니다. 동욱 씨와 피해자들은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재 씨가 보입니다. 3년 전 그 친절하고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초췌하고 지친 얼굴입니다. 동욱 씨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엄습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민재 씨는 도박빚 5억 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합니다.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6억 원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고 남은 돈은 고작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3천만 원. 12명이 나눠 받으면 1인당 250만 원입니다. 동욱 씨가 잃은 2,520만 원 중 10%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경찰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재 씨의 재산을 압류하고 형사처벌을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동욱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피해자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과는 다릅니다. 절망만 있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동욱 씨는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아내 순자 씨를 만나러 갑니다. 2층 204호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동욱 씨는 아내 옆에 앉습니다. 조용히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아들도 도와주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응원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손길은 느끼는지 작게 미소를 짓습니다. 동욱 씨도 따라 웃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입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동욱 씨는 생각합니다.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가족의 사랑을, 이웃의 정을, 공동체의 힘을 다시 발견했다고. 그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민재 씨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동욱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재판부는 엄정한 처벌을 예고합니다.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날, 동욱 씨는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징역 5년. 그리고 남은 재산 전액 몰수 후 피해자들에게 배상. 민재 씨는 고개를 떨굽니다. 법정을 나서며 동욱 씨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정의는 구현됐지만 잃은 돈의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판결 후 2달이 흘렀습니다. 민재 씨의 남은 재산이 정리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됩니다. 12명이 나눠 받은 금액은 1인당 평균 250만 원. 동욱 씨는 2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잃은 돈의 10%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동욱 씨는
이 돈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내 순자 씨를 요양원에서 집으로 모셔오기로 합니다. 요양원비를 계속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남은 시간을 아내 곁에서 보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어느 가을날 동욱 씨는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아내의 짐을 챙기고 원장에게 인사를 합니다. 원장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며 따뜻하게 배웅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낯선 듯 주위를 둘러봅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집입니다. 동욱 씨는 아내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여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직접 돌봐야 합니다. 큰아들 지훈도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서울의 중학교를 그만두고 순천의 한 고등학교로 전근 신청을 합니다.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아버지 혼자 어머니를 돌보기에는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순천으로 내려갈게요. 이제 제가 더 자주 도와드려야죠. 지훈의 말에 동욱 씨는 손사래를 칩니다. 내 인생을 포기할 필요 없다고 아빠가 알아서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가족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지훈의 도움으로 동욱 씨는 경비원 일을 주 3일로 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아내를 돌보는 데 씁니다. 식사를 챙기고 산책을 시키고 약을 먹입니다. 힘들지만 아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경비실 동료들도 서로 더 끈끈해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식사를 하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상만 씨가 말합니다. 우리 같은 일 다신 없어야 해요. 우리가 경험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해야죠.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경비실에서는 정기적으로 금융, 교육 모임이 시작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몇 달 후, 지역 시민단체에서 동욱 씨에게 연락이 옵니다. 노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입니다. 동욱 씨는 고민 끝에 승낙합니다. 부끄럽지만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겠다는 마음입니다. 동욱 씨는 다른 아파트 단지, 경로당, 복지관을 돌며 강연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금융거래는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듣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눈물을 닦으며 고맙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었는데 동욱 씨의 이야기를 듣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동욱 씨는 그 말에 보람을 느낍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의 예방이 되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됩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가을이 찾아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동욱 씨는 거실에서 아내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갑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수고했어요. 동욱 씨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내가 자신을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나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나도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소. 동욱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지켰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붉은 노을이 거실을 물들입니다. 동욱 씨의 얼굴에는 비록 가난하지만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72살,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동욱 씨는 경비실로 출근합니다. 벽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금융거래는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동욱 씨와 동료들이 직접 만든 포스터입니다. 상만 씨가 커피를 건네며 웃습니다. 철수 씨와 순호 씨도 밝은 얼굴입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동료들입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점심시간. 4명은 도시락을 나눠 먹습니다. 예전처럼 소박한 반찬들이지만 함께 먹으니 맛있습니다. 상만 씨가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잘 이겨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동욱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절망했지만 희망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지만 함께였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동욱 씨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지훈이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러 옵니다. 작은 거실이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동욱 씨는 생각합니다. 2,52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대신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이웃의 따뜻함을, 공동체의 힘을 다시 배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1년 전 그날, 동욱 씨는 이 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별빛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동욱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제안이라도 금융거래는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것. 특히 노후 자금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욱 씨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여전히 아내를 돌봅니다. 여전히 빠듯하게 삽니다. 하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은 또다시 바뀌어 갑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올 것입니다. 동욱 씨의 삶도 계속될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머무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